안녕하세요, 여러분.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인공은 김상태 씨, 27살. 3살 때 엄마를 잃고 아빠한테는 버려졌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사단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트 안에 손자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그 사연 속의 진실을 썰량과 함께 확인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붕어빵 연기예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조금 탄 것 같기도 한 그 냄새. 그 냄새가 나는 곳엔 항상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옥자 할머니.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거기 계셨어요. 학교 앞 골목. 낡은 붕어빵 기계 앞에. 허리가 조금 굽은 채로 장갑 낀 손으로 반죽을 붓고 계셨어요. 저는 그 냄새가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볼까봐 방과 후에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손 흔들까봐, 할머니 목소리가 들릴까봐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15살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상태예요. 1999년생.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재혼했어요.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 얼굴이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할머니가 다 없애셨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밥 먹어. 학교 가. 다녀왔어? 이게 하루에 할머니가 하시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 대신 아침마다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교복이 다려져 있었어요. 겨울엔 내복이 미리 준비돼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는 항상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신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전엔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고 낮에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채소를 파셨어요. 그러다 무릎이 나빠지셨어요. 많이 걸으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시작하신 게 붕어빵이었어요. 한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학교 앞 골목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할머니 노점 앞을 피해 다니기 시작한 게, 붕어빵 연기를 창피하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상태야. 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할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상태야, 이리 와봐. 친구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할머니가 붕어빵을 봉지에 넣어서 내미셨어요. 친구들이랑 먹어. 저는 그걸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할머니가 낯선 사람인 척 그랬어요. 할머니 표정이 어땠는지 그때는 못 봤어요.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어땠을까, 그 표정이.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밥 차려놓고 계셨어요.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할머니가 문 앞에 잠깐 서 계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할머니한테 미안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창피했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봄이었어요. 학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일진들이 할머니 노점을 건드렸어요. 방과 후의 골목에서. 일진 애들 서너시 노점 앞에서 붕어빵을 뺏어먹고 있었어요. 돈은 안 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돈 내야지. 걔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단골인데요. 그냥 줘요.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안 돼, 돈 내. 그러자 걔네 중 하나가 붕어빵 기계를 발로 걷어찼어요. 쾅 소리가 났어요. 기계가 넘어졌어요. 반죽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골목 끝에서. 저는 뛰어갔어요. 기억이 중간중간 끊겨 있지만 엄청 때렸어요. 셋이서 달려들었는데도.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손을 끝까지 안 멈추었어요. 결국 지나가던 어른들이 말렸어요. 경찰이 왔어요. 학교에 연락이 갔어요. 쌍방 폭행이 됐어요. 저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학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학 얘기가 나왔을 때 할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걔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 앞에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저 때문에. 전학을 갔어요. 경기도 외곽 작은 학교로. 할머니도 이사를 가셨어요. 저 때문에. 새 학교는 조용했어요.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거기서도 붕어빵 장사를 하셨어요. 이번엔 학교 앞이 아니라 시장 입구였어요. 저는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고개 숙이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성적이 올랐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직접. 어머니, 상태 학생 정말 똑똑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밥을 2그릇 차려놓으셨어요. 평소에 항상 한 그릇이었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왜 2그릇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잘했으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칭찬이. 그게 할머니 방식의 칭찬이었어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땄어요. 할머니 연세가 드셔서. 학비를 낼 여유가 없었어요. 저도 알았어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합격했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밥 먹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날 붕어빵 한 봉지가 책상에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방금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걸 먹으면서 창문으로 어두운 골목을 봤어요.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19살. 비닐 공장에 취직했어요. 할머니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고. 돈을 모아서 대학을 가겠다고. 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시던 할머니, 무릎이 나빠져서 붕어빵 기계 앞에 앉으신 할머니, 저 때문에 교장 앞에서 고개 숙이시던 할머니. 그 생각이 나면 버텨졌어요. 21살, 입영 통지서가 왔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통지서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가? 3주 후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3주 동안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밥 먹어. 잘 자. 입대 전날 밤. 저는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저는 노크를 할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도 그게 후회돼요. 그날 들어갔더라면, 할머니가 뭘 쓰고 계셨는지 물어봤더라면. 입대 날, 눈이 내렸어요. 논산훈련소 앞이었어요. 할머니가 따라오셨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셨어요. 허리가 더 굽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늙으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항상 거기 계시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붕어빵 굽고 계시니까. 영원히 거기 계실 것 같아서 몰랐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조교가 재촉했어요. 저는 돌아서야 했어요. 돌아서기 전에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차가웠어요. 겨울이라서요. 아니면 원래 그런 손이었는지. 저는 그때까지 할머니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으면 못 갔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셨대요. 눈 위에 그냥 주저앉아서 한동안 못 일어나셨대요. 저는 그 말을 훈련소에서 들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울음을 참았어요.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어요. 강원도 산골이었어요. 통신도 잘 안 됐어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가끔 전화했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춥겠다. 괜찮아요. 그래. 그 대화가 이상하게 기다려졌어요. 군대에서 그 짧은 대화가 저한테 유일한 집이었어요. 100일 휴가를 나왔어요. 집에 갔어요. 할머니 계신 집으로.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엔 항상 집에 계시는데 핸드폰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글씨였어요. 병원 갔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온다고 미리 해두신 거였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왔어? 네, 왔어요. 병원은요?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면 물어봐도 안 말씀하시는 거 알았으니까요. 복귀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과수원 하는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랑 친한 분이셨어요. 상태야. 아저씨, 왜요? 할머니가 병원 입원하셨어.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저씨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상태야, 할머니가 위암이야. 저는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자대복도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위암이요? 응, 말기야. 말기.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중대장실에 찾아갔어요.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중대장이 말했어요. 병가 신청을 해봐.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병가 신청서를 냈어요. 병가를 받았어요. 할머니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4인실 침대에 계셨어요. 작아 보이셨어요. 항상 크게 느껴졌던 분인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너무 작으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셨어요. 왔어? 네. 밥 먹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병원 침대에서도 밥 먹었냐고 물으시는 할머니. 네, 먹었어요. 그래. 잠깐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3기와 4기 사이라고 하셨어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지만 성공률을 보장할 수 없다고. 수술 안 하면 6개월, 수술하면 길면 2년에서 3년. 저는 말했어요. 수술해주세요. 보호자가 결정하셔야 해요. 제가 보호자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셨어요. 몇 살이에요? 22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수술하기로 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병가가 끝났어요. 복귀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강원도 산골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혼자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어요. 과수원 아저씨가 가끔 데려다 주셨대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포상휴가를 받아야 했어요. 할머니 곁에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포상휴가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받아야 한다고. 첫 번째 포상휴가는 사단장 경례로 받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검은 차가 들어왔어요. 저는 차에 경례를 했어요. 차가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갔어요. 계급장을 봤어요. 별이 2개였어요. 소장이었어요. 사단장이었어요. 저는 몸이 굳었어요. 사단장이 말했어요. 이름이 뭐야? 김상태 상병입니다. 왜 차에 경례했어? 사단장님 차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장이 저를 한동안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잘했어. 포상휴가 줘.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 포상휴가. 두 번째는 대대 축구 시합이었어요. 저는 원래 축구를 잘 못해요. 근데 그날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 생각이 너무 났어요. 항암 치료받고 있을 할머니, 혼자 병원 가고 있을 할머니. 그 생각에 발이 이상하게 잘 움직였어요. 5골을 넣었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포상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임들이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야, 너 오늘 왜 혼자 다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뛰었어? 저는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선임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위암이에요. 항암 치료 중이에요. 선임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럼 진작 말하지. 그리고 선임이 다른 선임들한테 말했어요. 야, 얘 할머니 암이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산악구보였어요. 연대 산악구보대회 5km를 뛰어야 했어요. 저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허벅지에 쥐가 나고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았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선임들이 제 양옆에 붙었어요. 야, 포기하면 안 돼. 팔 흔들어. 다리 들어 올려. 그리고 몰래 제 군장을 잡아서 들어줬어요. 조금씩. 심판관들 안 보이게. 저는 1등으로 들어왔어요. 호상휴가가 나왔어요. 세 번째였어요. 그날 밤 내무반에서 서강준 상병이 저한테 왔어요. 저를 제일 갈궜던 선임이었어요. 입대하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 선임이 옆에 앉았어요. 야, 예? 할머니, 많이 아파? 네. 얼마나? 말기라고 했어요. 선임이 아무 말 안 했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한테 자랐어. 저는 선임을 봤어요. 우리 할머니도 아팠어. 내가 군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선임이 창밖을 봤어요. 못 봤어.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못 봤어. 그 두 글자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그렇게 포상휴가를 3번 받았어요. 3번 다 할머니 병원에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할머니가 항암 치료를 막 받고 오셨어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았어요. 머리가 빠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수건이 어릴 때 할머니가 붕어빵 기계 닦을 때 쓰시던 수건이랑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낡고 해진 수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항암 치료받고 오신 날인데 저 왔다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할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서요. 두 번째 갔을 때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 후 회복이 잘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고 계셨어요. 붕어빵 장사를. 저는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상태야. 네? 나는 이게 편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붕어빵 굽는 게 편하다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할머니 노점 옆에. 나란히 앉아서 붕어빵을 팔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 냄새가 좋았어요. 세 번째 갔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언제 제대해? 2달 남았어요. 그래, 빨리 나와. 나오면 뭐 해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셨어요. 밥 먹어야지. 저는 웃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제대하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복귀했어요. 제대가 2달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었어요. 병장이 됐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갔어요. 위병소 옆 흡연구역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과수원 아저씨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오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받으면서 이미 알았어요. 상태야. 아저씨, 할머니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가셨어. 저는 담배를 들고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상태야 들려? 네. 울어도 돼.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났어요. 멍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흡연구역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중대장실에 찾아갔어요. 노크를 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중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들어와 라고 하셨어요. 저는 들어가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중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언제? 오늘 새벽이요. 지금 바로 가. 충성. 저는 돌아섰어요. 문을 열다가 중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병장. 예. 잘 보내드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군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과수원 아저씨가 다 해주셨어요. 저는 도착해서 입건실로 갔어요. 할머니가 계셨어요. 작은 관 안에 하얀 천을 덮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얼굴을 봤어요. 편안하셨어요. 고통 없이 가셨다고. 주무시는 것 같으셨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났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히. 아직 할 게 많은데. 목이 막혔어요. 버티기로 했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빈소로 나왔어요. 조문객이 몇 분 계셨어요. 과수원 아저씨, 시장 상인분들, 이웃분들.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셨어요. 계급장을 봤어요. 별이 2개였어요. 소장, 사단장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우리 사단장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셨어요. 이분이 왜 여기 계시지? 저는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네가 상태구나. 예? 이옥자 할머니 손자.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영정사진을 봤어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이 집 식모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식모요? 제 어머니가 16살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할머니 집에 식모로 들어갔어. 그때 할머니가 몇 살이셨어요? 25이었을 거야. 25. 저는 지금 27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3년을 있었어. 이 할머니가. 그분이 잠깐 멈추셨어요. 그냥 식모로 부리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학교를 보내줬어. 야간이었지만.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어. 옷도 사줬어. 밥도 같이 먹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3년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집을 나온 게 이육자 할머니가 결혼을 하시면서였대요. 헤어지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이제 너도 잘 살아야지.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대요. 어머니가 평생 이육자 할머니를 찾으셨대요. 결국은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가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꼭 찾으라고, 꼭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찾으셨어요? 5년 걸렸어. 5년. 저는 그 숫자를 들었어요. 찾았을 때는 이미 이렇게 됐어. 그분이 영정사진을 봤어요. 늦었어. 저는 그분 옆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이 사단장님의 어머니를 도운 사람이 제 할머니였어요. 25살의 할머니가 16살짜리 시골 소녀를 도왔어요. 학교를 보내줬어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 소녀의 아들이 별을 2개 달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부탁으로 5년을 찾아다녔어요. 그분이 저한테 고개를 숙이셨어요. 군인인데, 사단장인데, 27살 김상태한테 고개를 숙이셨어요. 늦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단장님이 나가셨어요. 저는 빈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서강준 상병이었어요. 전역한 선임들이었어요. 4-5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서강준 선임이 말했어요. 야, 왜 연락 안 했어? 바쁘실 것 같아서요. 바빠도 와야지. 뒤에 있던 선임이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 뵌 적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언제요? 네가 포상휴가 받아서 할머니 병문안 간 날. 그때. 우리도 따로 갔어. 말은 안 했지. 선임이 말했어요. 우리가 갔더니 할머니가 붕어빵을 주시더라. 붕어빵이요? 병원 침대에 계시면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셨대. 우리 온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안 벌어졌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선임들 온다고 붕어빵을 만들어 오신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한테 그러셨어. 선임이 말했어요. 우리 상태 잘 부탁한다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도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별을 단 분들이 오셨어요. 사단장님이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장교분들이 오셨어요. 시장 상인분들이 오셨어요. 이웃분들이 오셨어요. 낯선 분들이 계속 왔어요. 모두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딸 등록금을 빌려줬어요. 장마에 우리 집 물 피해났을 때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어요. 혼자 사는 저한테 매일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할머니를 몰랐구나 생각했어요. 붕어빵 굽는 할머니만 알았지. 그 할머니 안에 얼마나 큰 사람이 있는지 몰랐구나. 장례식이 끝났어요. 할머니 집을 정리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표지에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었어요. 상태에게. 저는 그 노트를 꺼냈어요. 첫 장을 폈어요. 붕어빵 레시피였어요. 반죽 비율, 팥 앙금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할머니 글씨로 빼곡히 써 있었어요. 왜 이게 첫 장이지? 저는 두 번째 장을 펼쳤어요. 날짜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어요. 오늘 상태가 붕어빵 연기 싫다고 했다. 창피하다고 했다. 괜찮다. 나중에 알겠지.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봤어요. 다음 장을 폈어요. 오늘 상태가 학교 앞 골목을 돌아서 갔다. 나를 못 본 척했다. 괜찮다. 내가 창피해도 괜찮다. 상태가 씩씩하면 됐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상태가 축구 5골 넣었다고 과수원 아저씨가 전화했다. 포상휴가 받으려고 그런 거래. 우리 상태, 밥은 먹었나? 선임들이 다녀갔다. 상태가 모르게 왔더라. 붕어빵 줬더니 잘 먹었다. 상태 친구들이구나. 상태가 군대에서 잘 지내는구나. 다행이다. 저는 노트를 읽으면서 바닥에 앉아버렸어요.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걸 쓰고 계셨어요. 노트 마지막 장까지요.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입원하시기 전날 쓰신 것 같았어요. 글씨가 많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셨던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읽었어요. 상태야. 할머니가 말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싶은 말이 항상 많았는데 입에서 나오면 밥 먹었어. 밖에 안 됐다. 이상하지. 근데 상태야. 붕어빵 냄새 나면 할머니 생각해라. 할머니는 항상 거기 있을게. 그 냄새가 나는 곳에. 밥은 꼭 먹어라.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 울었어요. 소리가 났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바닥에 앉아서 노트를 안고 울었어요. 제대를 했어요. 사단장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장학금을 연결해 주셨어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한테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붕어빵을 샀어요. 하나는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옆에 두었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첫 출근 날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어요. 역에서 나왔어요. 걷다가 발이 멈췄어요. 붕어빵 냄새였어요. 노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학교 앞 골목의 할머니. 허리 굽은 채로 장갑 끼고 반죽 붓고 계시던 할머니. 저는 붕어빵을 2개 샀어요. 하나는 먹으면서 걸었어요. 따뜻했어요. 달콤했어요. 조금 탄 것 같기도 했어요. 하나는 먹지 않았어요. 회사 건물 앞 벤치에 앉았어요. 그 붕어빵을 옆에 두고는 할머니 드세요.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 냄새가 나는 곳에 할머니가 항상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저는 요즘 생각해요. 창피하다고 돌아다니던 그 골목. 할머니가 저를 불렀을 때 못 들은 척했던 그 골목. 친구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골목. 그 골목을 다시 걸어봤어요. 지금도 거기 노점이 있어요.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오래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셨겠구나. 이 자리에 30년 가까이 저를 위해서. 창피했던 게 지금은 제일 소중한 기억이에요.
붕어빵 연기가. 지금은 제일 그리운 냄새예요. 할머니가 늙어 보이셨던 게 지금은 제일 아프게 느껴져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 그때는 그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붕어빵 연기 맡고 싶어요. 할머니 노트, 첫 장에 붕어빵 레시피가 있었잖아요. 저 배웠어요.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밀가루 비율, 팥 앙금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다 외웠어요. 주말 아침에 가끔 만들어요. 작은 붕어빵 틀 하나 샀어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모양이 안 나왔어요. 반죽이 삐져나왔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걸 30년을 하셨을까? 어느 날 제대로 됐어요. 모양이 딱 나왔어요. 꺼내서 봤어요. 붕어빵이었어요. 할머니가 만드시던 그 모양이었어요. 냄새도 똑같았어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조금 탄 것 같은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붕어빵 2개를 접시에 담았어요. 하나는 먹었어요. 하나는 옆에 뒀어요. 할머니, 저 잘 지내요. 밥도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 상태예요. 그 창피해하던 손자. 붕어빵 연기 싫다던 손자. 할머니 노점 앞을 돌아서 다니던 손자. 이제는요. 붕어빵 냄새 나면 발이 멈춰요. 거기서 할머니가 느껴지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거기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냄새 나는 곳에. 맞아요. 항상 거기 계세요. 할머니가 25살에 16살짜리 소녀를 도왔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소녀의 아들이 별 2개 달고 5년을 찾아다닌 거 알았어요. 할머니가 시장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 이웃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몰라서 미안해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창피하다고 돌아다녀서 미안해요. 친구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했던 거 진짜 미안해요. 근데 할머니, 그날 할머니 표정은요, 어땠어요? 화나셨어요? 아니면 노트에 쓰신 것처럼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할머니, 저 이제 붕어빵 잘 만들어요. 레시피 그대로요. 근데요, 할머니 거랑은 달라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건 할머니만 넣을 수 있는 거겠지요. 밥도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요. 입대하던 날 딱 한 번 했는데 그 말 이제 매일 할게요. 비록 할머니는 들을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김상태 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오래 생각한 게 있어요. 창피하다고 느꼈던 것들, 그게 나중에 제일 소중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난한 할머니, 붕어빵 노점, 낡은 수건. 사랑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밥이 차려져 있는 것, 겨울에 내복이 준비돼 있는 것, 교복이 다려져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 못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매일 해주는 것들이 사랑이에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가슴 뭉클한 사연, 반전 있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직접 읽어드릴게요. 제보는 커뮤니티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